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요즘,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르고 또 그 이면의 핵심을 약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네, 바로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네.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목록만 보더라도요. 단순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그 흔한 유행어의 겉핥기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박성현, 오진호, 권순선 저자의 강의 자료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 1장입니다. 부제가 데이터 AI 경제 시대의 미래 경쟁력이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리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기술적 진화의 궤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자료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화려한 기술적 개념들이 대체 언제, 어떤 철학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기술들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물리적 현실과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를 어떻게 촘촘히 엮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2045년으로 예측되는 특이점의 미래에 어떤 충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의 진짜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흔히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복잡한 통계학이나 수학 공식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를 융합과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단순히 엑셀표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량의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 모델링을 수행해서 뭔가 유용한 가치를 뽑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종합 예술에 가깝습니다. 통계학은 물론이고 컴퓨터 공학, 비즈니스 분석, 심지어 인문학적 통찰까지 융합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적으로 기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아,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셨군요. 네. 알파고나 챗GPT 같은 결과물만 보면 마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뚝딱 수집해서 완벽한 정답을 내놓는 마법처럼 보이잖아요.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쓸모없는 노이즈를 걸러내는 정제 과정을 거치고 모델링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든 프로세스에는 매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합니다. 아, 매 단계마다요? 네. 인간이 방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학문이에요. 이를 위해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로보틱스 같은 기술들이 동원되는 것이고요. 결국 고도로 발전된 기술일수록 그 중심에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끊임없이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며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최근 10여 년 사이 실리콘밸리 기술붐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인 줄 알았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더라고요. 기술의 기원을 추적하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태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이요? 네, 저명한 통계학자 존 튜키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 자체를 통계학의 하위 분야가 아닌 독립된 과학 분야로 간주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와, 당시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를 생각하면 엄청난 해안이네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명칭 자체는 1974년 피터 나우어가 컴퓨터 방법론을 정리하며 처음 사용했습니다. 1970년 되면 개인용 PC는커녕 펀치카드로 컴퓨터를 돌리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이미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과학적 토대가 될 거라 내다봤다는 게 선구자들의 시야에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요리하는 핵심 재료, 바로 빅데이터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저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대용량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대용량은 가장 직관적인 특징일 뿐이죠.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진짜 고뇌하게 또 동시에 가슴 뛰게 만드는 건 다른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빠른 속도와 정형화되지 않은 높은 다양성입니다. 아, 3V군요. Volume, Velocity, Variety. 맞습니다. 당신이 엑셀로 정리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SNS에 무심코 올리는 사진 한 장, 동영상, 짧은 텍스트 댓글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현상, 이 3V가 빅데이터의 본질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데이터의 신뢰성과 궁극적으로 파생되는 가치까지 더해져 5V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라도 신뢰할 수 없고 쓸모가 없다면 그저 디지털 쓰레기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론적인 속성만 들었을 때는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들으시는 당신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죠. 네,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이 빅데이터가 산업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스파크드라는 회사 사례가 눈에 띄더군요. 소에게 센서를 부착했다고요?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입니다. 2008년에 이 회사는 소의 귀에 무선 센서를 부착하는 이른바 카오 센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에게 센서를 발았다는 건 단순한 위치 파악이나 만보기 역할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의도가 있었겠군요. 핵심은 정밀함과 예측에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연간 200MB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는데 소 한 마리당 200MB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네요. 네, 여기에는 소의 움직임, 체온, 심지어 음식을 씹는 반추 횟수와 식습관 같은 미세한 생체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소가 병에 걸려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건강 이상을 감지하고 경미할 수 있죠. 기후변화 같은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면 우유 생산량까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죠. 농업과 축산업이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밀 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소 한 마리가 걸어다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한 셈이네요. 질병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측면에서는 구글의 독감 동향 서비스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례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구글 검색창에 해열제나 기침 증상 같은 단어를 얼마나 자주 검색하는지 그 빈도와 패턴을 분석해서 실제 보건당국의 통계가 집계되기도 전에 독감 유행 지역을 정확히 예측해냈잖아요. 맞물려 돌아가는 데이터의 힘이죠. 조금 더 심각한 치안 문제에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당시 수사당국은 수만 시간 분량의 버스와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이라는 방대한 비정형 빅데이터에 직면했습니다. 그걸 사람이 다 볼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용했죠. 사람들의 특이한 행동 패턴, 가령 더운 날씨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거나 특정 구역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등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동시에 안도감이 드는 양면성이 있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오늘 아침에 검색한 감기약 정보, 출근길에 찍힌 수많은 CCTV 영상, 점심때 결제한 샐러드 내역까지 당신이 남긴 이 무수한 디지털 발자국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대한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생태계를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방대한 빅데이터가 바다라면 그 바다의 해류를 읽고 목적지로 배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인공지능이 셈이죠. 4차 산업혁명, 정말 뉴스나 신문에서 질리도록 듣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는 이 혁명의 본질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명쾌한 프레임으로 짚어주더라고요. 흔히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쯤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사이버 세계가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는 이른바 IDX 혁명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융복합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당신도 잘 아시는 메타버스이고요. 단순한 3D 게임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상세계와 동기화되어 새로운 초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두 세계를 결합하고 조율하는 지능, 즉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긴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와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950년에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쓴 앨런 튜링입니다.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의 창시자죠.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공학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한 천재 수학자입니다. 심사위원이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대상과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죠. 맞아요. 그의 천재적만큼이나 그의 삶과 얽힌 일화도 참 매혹적입니다. 맞아요.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애플 로고, 한 입 베어먹은 사과 모양이잖아요. 초기 애플 로고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뉴턴의 복잡한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지금의 심플한 사과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로고를 두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혀맞다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베어먹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앨런 튜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혹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베어먹고 인류에게 지혜를 가져다준 이브의 창조적 반란을 의미하는 해석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지는 기계의 로고에 이런 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비장한 은유가 숨어 있다는 게 참 짜릿합니다. 기술의 발전사 속에 스며든 일종의 낭만적인 신화라고 볼 수 있죠. 튜링의 던전 질문 이후 인공지능은 몇 차례의 빙하기를 거치며 험난하지만 경이로운 진화를 거듭합니다. 1950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했고요. 네, 그 이후 기술의 도약을 상징하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연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은 사건이 대표적이죠. 엄청난 연산 능력, 즉 브루트 보스로 인간의 수싸움을 압도한 거군요. 그리고 2011년에는 IBM의 왓슨이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 챔피언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스와 달리 퀴즈쇼는 진행자의 미묘한 말장난이나 문맥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기계의 자연어 처리 능력이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생생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단순히 기계가 바둑을 이겼다는 결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자료의 맥락에서 그 사건의 기저를 들여다보면 아주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 숨어 있습니다. 네, AI를 구동하는 핵심 엔진이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아, 제가 예전에 읽은 다른 자료의 비유를 빌려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자동차를 인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은 사람이 기계에게 정답의 힌트를 줘야만 했습니다. 네, 데이터 과학자가 바퀴가 4개고 유리창이 있고 금속 재질이면 자동차야 라고 특징을 일일이 추출하고 정의해서 입력해주면 기계는 그 규칙에 따라 자동차를 분리했죠. 데이터 과학에서는 그걸 특징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개입과 직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소 수동적인 학습 방식이었죠. 반면에 알파고를 탄생시킨 딥러닝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이 특징을 정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쏟아붓는 거죠. 맞아요. 그저 수백만 장의 자동차 사진과 자동차가 아닌 사진, 즉 거대한 빅데이터 뭉치를 컴퓨터의 인공신경망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수많은 층을 거치며 픽셀들의 미세한 패턴을 스스로 조합하고 계산해서 이런 시각적 패턴의 군집이 모이면 자동차구나 하고 스스로 특징을 추출해냅니다. 인간이 바둑의 기보를 하나하나 외우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무수한 대국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이기는 패턴을 깨우친 거죠. 바로 그 스스로 특징을 찾아낸다는 점이 인간 지능의 모방을 넘어선 놀라운 성취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재료와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들이 이토록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2011년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남긴 명언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 20세기가 땅속에서 석유를 캐내어 정제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이를 AI로 정제해 가치로 바꾸는 자가 미래 경쟁력을 쥐고 흔드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두는 저장고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연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오늘 자료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전략 청사진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정책 입안자들 역시 이 시대적 흐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리의 명시 등 정부의 청사진을 보면 분산된 국가 및 공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칭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죠. 더불어 국가 전략에 따르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과 최대 455조 원에 달하는 지능화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455조 원이요? 엄청난 규모네요. 물론 이 숫자는 확정된 미래라기보다는 정책 입안자들이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을 그만큼 거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자 지향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 거대한 자본과 정책이 AI의 발전에 쏟아진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자료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미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특정 분야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뛰어난 알파고조차도 바둑판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특정 영역을 넘어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각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입니다. 아, 강인공지능. 그리고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궁극적으로 지능과 창의성 측면에서 인간을 완전히 압도하며 자기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고 자가 발전하는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저는 창의성과 자가발전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서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예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특이점이죠. 생물학적 뇌의 한계를 지닌 인간을 기계의 지능이 넘어서는 역사적 전환점, 즉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창조물인 AI가 창조자인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대한 경고를 담고 있죠. 2045년이면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생생하게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게 될 테니까요. 이 변화의 가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적 디테일이 바로 오늘 자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연어 처리, 즉 언어지능의 진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도약입니다. 과거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만들려면 존재론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존재론이요. 네, 언어학자나 전문가들이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트리 구조나 네트워크로 일일이 엮어서 규칙을 입력해주는 방식이었죠. 인간의 노동력과 지식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아주 뻣뻣하고 한계가 명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구형 머신러닝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사람이 하나하나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화한 건가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혁명적인 데이터 기반 학습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어들을 고정된 사전에 가두는 대신 컴퓨터가 수억 개의 문장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각 단어들을 수백 차원의 수학적 좌표 공간, 즉 벡터로 변환해 흩뿌려 놓는 겁니다. 단어를 숫자로 된 좌표로 만든다는 건데 그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공간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기술적으로 부연하자면 그 좌표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주 흥미로운 수학적 마법이 일어납니다. 같이 자주 쓰이거나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그 거대한 좌표 공간 속에서 은하수처럼 서로 가까운 곳에 군집을 형성합니다. 아, 거리가 가까워지는군요. 네. 그래서 기계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공간상의 거리를 측정해서 문맥을 이해하죠. 가장 유명한 예시로 왕이라는 단어의 좌표에서 남자의 벡터 값을 빼고 여자의 벡터 값을 더하면 놀랍게도 여왕이라는 단어의 좌표 위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언어의 미묘한 의미와 관계를 기계가 스스로 기하학적인 수학 구조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언어라는 인간 고유의 형이상학적 영역마저 수백 차원의 벡터 공간으로 치환해서
스스로 문맥을 파악하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962년 존 툴키의 해안이 담긴 탐색적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소의 생체 리듬까지 측정하는 빅데이터 3V의 시대, 머신러닝을 넘어 워드 임베딩으로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는 AI의 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원유가 된 시대를 지나 2045년 특이점을 향해 질주하는 거대한 지식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팽창하는 시대일수록 데이터 경제의 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자료의 첫 단추였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남기고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기술을 통제하느냐가 다가올 특이점 이후의 미래 풍경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술의 시작과 끝에 당신의 역할이 숨어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밀도 높은 심층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생각을 자극할 한 걸음 더 나아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인간이 오랜 세월 남긴 방대한 데이터, 즉 인간의 글과 기보를 먹고 자랐다고 배웠습니다. 네, 인간의 데이터가 필수적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2045년 특이점이 도래하여 초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무한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완벽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데이터를 창조하는 시대군요. 언젠가 이 뛰어난 지능들은 편견과 감정, 오류로 점철된 인간이 남긴 과거의 데이터를 불순물이 낀 낡은 원유라며 거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신 오직 기계들끼리 연산하고 창조한 순수한 수학적 디지털 데이터만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려 들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상상력이네요. 만약 진정 그런 시대가 온다면 끊임없이 실수하고 때론 비합리적으로 고뇌하며 숫자로 완벽히 치환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은 그 거대한 디지털 우주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기계의 완벽한 벡터 공간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이 갖는 고유한 의미를 묻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화두네요. 아주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멋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의 파편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만의 예리한 통찰력을 벼려내는 단단한 숫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스쳐가는 데이터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색과 탐구를 계속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